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갑상선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갑상선암 센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갑상선암 센터의 장항석 교수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분 역시 저희 갑상선암 센터의 이용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갑상선암센터 이용상입니다. 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아주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대답을 좀 준비해서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아래쪽은 그걸 이제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갑상선암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 잘 생기는지 하는 점입니다. 갑상선암의 원인은 사실은 아직은 잘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말이 많다는 건 결정적인 한 가지를 모른다는 말이 되겠죠. 이제 실제로 갑상선암이 이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단 기술이 발전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갑상선암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과거와 지금이 뭐가 다를까? 사실은 이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서 방사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갑상선암의 원인 중에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거는 이제 방사능입니다. 근데 이제 방사능 자체만 가지고 다는 설명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가 하고 이제 질문한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지목하면 대부분의 질병에서 다 해당이 되지만 어떤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적절한 스트레스는 생활하는 데도 굉장히 이제 활기를 주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즐기고 이겨내는 그런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갑상선암을 앓으시는 환자분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과 두려움이 있어서 질문을 하신 듯합니다. 갑상선암의 종류와 예후가 궁금하다. 모든 암은 분화도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화도에 따라서 분화가 잘 되는 암, 그리고 분화가 조금 잘 안 되는 저분화암, 그리고 분화가 아주 나쁜 미분화암, 이렇게 크게 세 분류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분화도가 나빠진다는 거는 이 세포가 모양이 더 크게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예후가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그런 그 현상입니다. 분화 갑상선암에는 우리가 아는 그 두 가지 암이 속해 있는데,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두 갑상선암과 여포 갑상선암 두 가지가 분화 갑상선암에 속하게 됩니다. 그 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질암이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갑상선에 있는 그 보통 암이 생기는 세포와는 다른 곳에서 생기는, 다른 세포에서 생기는 암이라서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의 분화도를 굳이 따지자면, 예후를 굳이 따지자면 분화 갑상선암인 유두암, 여포암은 예후가 좋은 쪽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수질암, 그 다음 저분화암, 미분화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지금 한국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뭐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라더라, 뭐 수술을 필요 없다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도 지켜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하라, 그리고 어떤 분은 지켜보자.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그 위에 있는 그 질문 내용이 그거예요. 지켜보고는 있는데 막 불안한 거죠, 환자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인데, 자, 우선 이게 갑상선암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1cm보다 작으면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작은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수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켜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처음 연구를 시작한 게 일본인데, 일본에서는 이걸 이제 active surveillance, 이게 이제 그다음 이제 observational trial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능동적 감시 혹은 적극적 감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걸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작은 암이어야 하는데 그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작은 암. 1cm보다 작을 것. 그리고 이게 여러 개, 그 작은 암이 여러 개 확 퍼져 있는 경우는 그걸 작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일 병소의 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암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제 갑상선 그 경계선을 넘고 바깥으로 침범해 나온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 갑상선 내부에 얌전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임파선 전이가 없어야 되고 원격 전이가 없어야 돼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데 특히 그런데 이제 이런 침범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이제 주변의 생명기관하고 가까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식도랑 너무 붙었다든지 뭐 기도랑 너무 붙었고 목소리 신경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조금만 더 발전하면 거기에 침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수술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킬 때 지켜보는데 지켜보는 걸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계속 초음파를 하면서 이게 변화가 있는지 조금씩 잘하는지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정말 능동적 감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일본에서 이 트라이얼을 할 때 이제 보통 그렇게 했어요.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이걸 그냥 좀 지켜보고 있어도 된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여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65세 너무나 젊은 분들한테 뭐 여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 당신은 수술하지 말고 지켜봅시다. 그런 큰일 날 소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엔 좀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결하고 좀 더 안전한 상태에서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연세 드신 분들은 빨리 수술 받고 싶어 하고 젊은 사람들은 수술을 하기 싫어하는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거는 할 수 있으나 이거는 꼭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그냥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정기적으로 치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능동적 감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 진료를 본 병원에 반절제가 된다고 했는데 다른 병원 갔더니 다 뛰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반절제란 것과 전절제란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이용상 교수님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시죠. 네. 이게 참 여러 환자분들이 이제 고민도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인 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반절제냐 전절제냐 장단점은 가장 크게 얘기하면 가능하다면 뭐 본인의 갑상선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반절제가 여러 면으로 유리한 면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병의 진행 정도를 살펴야지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겠지만은 병이 한쪽, 갑상선은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병이 국한되어 있고 크기가 작다면 저희가 반절제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나 한쪽에 있더라도 암 자체가 아주 사이즈가 크고 진행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전절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양쪽에 병이 있으면 그건 전절제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절제와 전절제는 그렇게 구분을 저희가 해서 충분히 전문가가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전절제라 그래서 무조건 재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반절제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재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절제와 전절제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자의 상태가 병의 진행 상태가 가장 중요하며 그거에 따른 전문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질문들도 좀 있어요. 반절제를 했는데 병리 결과를 보고 이건 다시 수술합시다. 전절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뭘까요? 그리고 가끔 또 무슨 돌연변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아마도 우리 장 교수님께서 다음 질문까지 같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뭐냐면 보여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돌연변이 검사가 뭐냐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우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절제를 했는데
다시 의사가 전절제를 권유한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갑상선을 반절제를 하고 났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는 그 수술에 대한 그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조직검사 결과지에서 아주 심한 형태의 암이 발견이 되는 경우입니다. 분화 갑상선 암이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세분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절제를 했는데 저분화암이라든지 미분화암처럼 아주 예후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암이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전절제를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가 이제 판단을 해서 아마 그렇게 전절제를 하자고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돌연변이 검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걱정을 하시는 이유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영화 엑스맨이라고 있죠. 그렇게 무슨 뭐 내가 이상하게 변하고 우리 자손이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돌연변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이 돌연변이 검사라는 것은 이 암세포가 일반 세포에서 변형이 됐다라는 거를 변형이 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돌연변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돌연변이가 갑상선 암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갑상선의 나머지 세포에는 돌연변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 거고, 암세포 자체에서 정상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환자분의 현재 몸의 다른 곳에는 돌연변이가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없고, 그 암세포가 생긴 부분에서만 돌연변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맨이나 이런 것처럼 무슨 이상하게 변신을 하고 변하고 자손에게 어떤 무슨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암을 진단하고 암이 생겼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터투라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질문도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이드라인이 이제 미국 갑상선학회 그 가이드라인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BRAF하고 터트하고 두 개의 유전자 돌연변이 동시에 있을 때는 재수술에 대해서도 좀 고려하고 있지는 않던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이제 미라프랑 터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것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모든 암이 돌연변이가 있진 않지만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암이, 특히나 이 두 가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예후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그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어떤 그 암의 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치의랑 잘 상의를 해서 아마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내용이네요. 피막을 뚫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술하고 났는데 이제 병리 조직 검사 결과가 네. 피막을 뚫고 나왔어요. 그럼 피막을 뚫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지 이용 선생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장 교수님께서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장기에서도 암이 이제 생겨서 그게 이제 파고들고 하다가 경계선을 뛰어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갑상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렇게 솔리드하다 그러죠. 이렇게 고형 기관에 생겼는데 거기서 암이 자라나오다가 바깥 경계를 뚫고 바깥으로 삐져나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막을 뚫고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임파선으로 전이, 혈행성 전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제 우리가 느낍니다. 근데 요새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미경적으로 피막 침범이 있는 거는 조금 위험하긴 한데, 이게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재수술을 무조건 고려해야 될 조건은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이미 피막 침범이 되어서 바깥에 이제 근육으로 침범했다든지 기도로 침범한다든지 뭐 식도, 목소리 이렇게 침범이 되면 그때는 당연히 이때는 갑상선 전 절제를 하고 주변 조직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피막 침범이 있으면 아무래도 위험인자는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반절제 후에 현미경적인 침범이 있더라도 우리가 요주의 관찰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이제 이용상 쌤이 한번 해주시죠. 네, 이 림프절 절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왜 림프절 절제술을 하느냐? 그 암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두 가지 경로를 타고 이제 그 몸에 암 외부 조직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그 피를 타고 혈관이 많기 때문에 이 혈류를 타고 암세포가 전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주변으로 전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지만 예를 들어 뇌로 간다든지 폐로 간다든지 뼈로 간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또 갑상선암은 주로 어디를 가냐면 주변 조직의 림프절 쪽으로 이제 그 암이 전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 절제술을 어떤 경우에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그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거해야 될 때 림프절 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이 림프절 절제술을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역이라는 거랑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 어떤 병이 생기면 방역 범위를 조금 넓혀서 그게 퍼질 거를 예상하고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림프절에 하나나 두 개만 전이가 있더라도 이 암이 또 이 림프절을 타고 퍼질 수 있는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절제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갑상선만 제거했을 때보다는 조금 수술 범위가 커지게 되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 다음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는, 제가 림프절을 다 제거해도 살 수 있나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림프절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이렇게 병든 림프절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맞는 거고요. 림프절이 그러면은 우리 몸에 몇 개냐?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제거하게 하지만은 나머지 그 대다수의 림프절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또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림프절을 절제하는 것은 환자분의 삶이나 어떤 영향에 크게 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CT도 찍었고, 뭐 초음파도 다 했어요. 임파선 전이가 없다고 했어요. 네. 근데 딱 수술하고 났더니 중앙부에 임파선 전이가 있다. 그래서 환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지, 선생님이 수술 전에는 나한테 임파선 전이가 없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있다고 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네, 이제 참 난감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림프절이라는 거는 육안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육안으로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을 밖에서 보는 검사들이죠. 초음파 CT, 뭐 MRI, PET-CT 이런 거를 통해서 림프절 하나하나를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목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절은 수백 개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일일이 이 암세포가 있는지부터 이런 걸 알 수는 없어서 아마도 그런 경우는 이 림프절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그 내부에 아주 작은 부분에서만 암세포가 자라고 전이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제가 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요 중앙부액이라 그래서 갑상선 근처에 있는 부위에는 기본적으로 전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미세 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상 검사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림자를 보는 거죠. 전산으로 재구성된 이런 그림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1, 2mm 이상의 사이즈가 되지 않고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전이가 몇 개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의 깊게 보지만 너무 이렇게 당황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이가 있을 확률이 높은 부분이어서 우리가 같이 띄어낸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임파선 전이가 있었건 뭐 어떤 이제 수술 전 이런 상황에 그 검사를 해서 수술 범위를 결정하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제 그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어떤 이 생리학적인 정보를 잘 파악한 아주 훌륭한 치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갑상선 기관 자체가 요오드를 흡수해서 갑상선 호르몬이란 우리 몸에 필수적인 호르몬을 내는 장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오드 흡수에 특화되어 있는 세포들인 거죠. 근데 갑상선암 세포도 역시 오리진은 원래 갑상선에서 오리진했기 때문에 요오드를 흡수하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요오드에다가 방사능을 달아서 말하자면 핵폭탄을 실은 드론을 날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갑상선암 세포를 흡수해서 그 자체에서 방사능이 나와서 자기도 파괴되고 주변에 있는 여러 암세포도 파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치료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예후가 좋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미사일 요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었던 최초의 그 성공적인 표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되느냐? 임파선 전이가 아주 심해서 그 임파선 청소술을 했는데 임파선 전이가 많이 발견됐다. 그리고 수술 범위가 아주 넓게 측경부 청소술을 했다. 아니면 기도 침범, 식도 침범 이런 그 생명 장기에 침범되어서 아주 예후가 안 좋을 게 예상된다. 그리고 폐전이나 뼈전이 같은 원격 전이가 있을 때는 꼭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앞에 질문에도 나왔는데 전절제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갑상선 세포는 요오드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데 암세포랑 비슷하지 않고요. 정상 세포는 암세포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30배에서 100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요오드를 더 많이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조직을 남겨놓고서는 저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절제 수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특별히 이렇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절제 수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기 위한 수술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는데 그럼 부작용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방사성 요오드를 이렇게 먹으면 세포에, 그러니까 이 목 주변에 거의 그 외부에서 쬐는 방사선의 6배 이상의 많은 방사능이 확 몰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감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시간 동안 방사선을 쬐는 것처럼 데미지를 입히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그렇긴 해도 침샘에 많이 이제 들어가서 침샘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침샘 염증으로 많이 고생할 수 있고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젊은 가임기 연령의 여성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난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난소의 그 영향은 그 나중에 아마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때 나중에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장관 점막에 많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염 같이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반감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치료 효과에 비하면 그 부작용은 극히 적다. 이렇게 그 안심하시고 치료를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분들의 질문이라서 아마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하면은 이거는 내 몸에 핵물질을 넣는데 이게 안전하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안전합니다. 이거는 그 의료용으로 허용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피폭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외부적으로는 조금 그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조금 차단된 방에서 격리가 되어야 하고, 그 격리 기간 외에는 그거는 그 허용량까지 내려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2박 3일이나 입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수술할 때 입원한 것만큼 입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겁을 내는데, 사실은 힘들어서 입원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에서 방사능이 나와서 딴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격리되어 있으라라는 개념의 입원인 것이지 힘들어서 입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마 그 질문을 제가 또 역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 TG 수치가 높다는 거랑 다음 질문도 같이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TG가 이 영어로 사이로글로불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글로불린, 이제 A, B는 안티바디. 그러니까 이 TG, 사이로글로불린과 사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에 대한 설명을 좀 장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들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요새는 이제 병원들마다 앱이 있어서 자기의 피 검사를 이렇게 보는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먼저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좀 보면, 1차 수술했어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러니까 저게 방사선 치료는 아니고 그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전이감독 수술했어요. 근데 TG 수치가 여전히 높은 거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건데, 자, 갑상선 조직을 다 없애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했다면 이론적으로는 TG, 그러니까 갑상선에서 나오는 그 특징적인 프로테인인데 이 수치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제로가 안 됐다는 건 어딘가 분명히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라면 사실은 어딘가 숨어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대 과학의 한계죠. 이제 저걸 정확하게 짚어서 찾아낼 수 있는 그 검사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뭐 PET 스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발견이 안 되면 아마 사이즈가 분명히 어딘가는 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요오주의 관찰을 하면서 어딘가 딱 범인이 숨어 있는 곳을 알기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 같다면 이미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그러니까 의견은 두 가지예요. 계속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이건 오히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해서 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얻는 이득과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몸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손해에 비해서 얻는 이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요오주의 관찰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타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라고 하는 거는 저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게 체질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이로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저 안티젠을 재는 방법은 항체 매개법으로 재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안티다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가 항체가 너무 높으면 우리가 피 속에서 쟀던 다이로글로불린 수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높을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타내는 수치보다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냥 평소에 높았던 사람들이 계속 높은 채로 가는 건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점점 높아지는 쪽으로 간다. 그럼 이것도 재발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혹시 재발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화를 나눠봤는데, 조금 이제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고요. 뭐, 말을 하자면, 저나 이용상 교수나 평생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평생 이야기를 해도 부족한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저희들에게 문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이제 우리 혈액암 협회에서도 그리고 저희 갑상선암 센터에서도 언제나 대답 드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에도 신경 쓰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 대책에 대해 이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병이라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치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갑상선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럼 안 해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의 몸은 소중하고 그거를 고민하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그거를 비전문가나 가족, 본인만의 생각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치료를 늦추거나 치료를
안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그러한 그 기준에 부합한지 이런 거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병의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몸은 소중합니다. 본인 몸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충분하게 이해하고 충분하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갑상선암센터 의료진은 환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실제로 이제 난치성 갑상선암 그리고 많이 진행된 암을 다루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크게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어제도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이제 있었고 이런 정도인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저는 굉장히 그 예후가 굉장히 많이 똑같은 수술을 해도 많이 다른 분들을 좀 관찰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낫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은 그 역경, 힘든 환경에서도 이렇게 이겨내고 나오는 힘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앞으로 저희 의학계도 이제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힘든 상황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기를 제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에 다 같이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